자, 1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6번. 자,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청소년이 우리 부모님은 폭군이에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가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것처럼 느끼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견뎌왔구나. 이런 건데.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자,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많이 막힐 것처럼 느끼는 거구나. 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자, 이것도 개념을 잘 잡아주세요. 공감. 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표현 조건이 있어요. 일단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제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자, 이게 감정이입이죠. 근데 그 감정이입이 적절하게 표현돼야 됩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아시겠죠? 표현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처럼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구나. 어이구, 어떡하니? 이런 식의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적 의미의 공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입과 표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석 나왔죠. 해석. 해석. 중요한 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네 말 중에 어떠한 단서를 발견해서 그것을 설명해내면서 새롭게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해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석 과정. 자, 그 다음에 직면 나왔죠. 직면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직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직면은 지금 그 사람 말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잘못돼야 돼. 그 사람의 말이 모순돼야 돼. 그래서 그 모순을 지적해서 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지적하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해줍니다. 이게 해줌. 이게 직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재명명 나왔죠. 재명명. 이런 재명명은 자, 다시 이름을 붙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재명명. 다시 이름을 붙인다. 자, 그런데 자, 클라이언트의 말을 재구성해서 자, 이게 중요한데 재명명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로운 인식을 주는 건데 그 인식이 이런 인식이어야 돼. 긍정적 인식이어야 돼. 긍정적 인식. 자,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명명입니다. 자, 명료화 나왔네. 또 명료화. 명료화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볼 때도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게 좀 힘들고요. 뭐가 힘들다는 것은 뭘까? 되게 추상적으로 말해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게 말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모호한 메시지를 추상적이고 모호한 메시지를 구체화시켜내는 것을 우리가 명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내는 건 명료화.
그 다음에 또 재보증이라는 게 나왔죠. 재보증. 자, 재보증이란 말은 뭐 흔히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 그런 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보증을 서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지. 그치? 물론 보증을 서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재보증은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 너 믿고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뭐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게 재보증입니다. 나 너 믿는 거 알지? 넌 잘할 수 있어. 이게 재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공감이 일단 있었죠.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것처럼 느끼는구나. 공감이고. 그 다음에 자, 청소년은 뭐라고 그러려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재명명.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젠 117,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뒤에서도 나와요. 뒤에서도 나와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뒤에서는, 여러분, 128번 보겠습니다. 128번으로 갔다 올게요. 128번. 자, 보기와 같은 실천 계획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말, 행동, 생각 간에 뭐를 지적한대? 모순을 지적한대. 모순을 지적한대. 그럼 직면이에요. 모순을 지적해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해주는 것, 직면.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경험 혹은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그런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걸 여러분 격려라고 합니다. 격려. 자, 격려에서 중요한 말은 특정 행동이에요. 특정 행동.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죄송합니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아이고 쓰레기통에 버렸네. 잘했어. 그럼 앞으로 쓰레기통 계속 버리라는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격려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게 격려예요. 수고했어 하고 등 두드려주는 게 격려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라는 어떤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격려고요. 그 다음에 재보증은 설명드렸고 직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중재는 우리가 중재자 할 때 그런 갈등을 조정해 주는 거 역할하고 정보 제공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직면하고 격려해 주는 거. 되셨죠?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117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 형성 및 유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정서를 표출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제돼야 된다는 거야? 누구의 감정이 통제돼야 된다는 거야?
사회복지사의 감정이 통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이. 예.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어, 지금 설명이.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최대한 드러날 수 있게 해줘야,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애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도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의도된 감정 표현 볼게요. 의도된 감정 표현. 네, 의도적 감정 표현.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의도라는 말은 기회 마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여기서 감정 표현은 누구의 감정 표현 얘기하는 것과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의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별표 주시고 3번, 4번 중요합니다. 특히 3번 중요하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사례회의와 같은 면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사례회의 같은 데서 면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 수용 보겠습니다. 수용.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일탈적 행동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수용이라는 게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세요. 개념을. 118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다더라도 일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2번, 난 저런 사람하고 상담 못 할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 상담 못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인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도둑질하는 사람과 얘기 못 해요.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되는 똑같은 말이죠. 그 비슷한 취향 느낌이죠. 개인이 굉장히 독특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게 독특해. 일단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돼야 됩니다. 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침해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자, 4번.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아니죠. 비밀 보장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 자, 면접이에요. 이제 면접.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라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갖는 긍정적인 친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친화 관계. 부정적인 거면 안 돼. 긍정적인 친화 관계. 자, 이런 것을 라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갖는 긍정적인 친화 관계를 얘기한다. 자, 2번.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건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일단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일단 병행하는 게 좋아요. 일단 병행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병행한다 하더라도 순서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개방형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폐쇄형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개방형 질문이 어려운 거야.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으로 묻는 거고, 폐쇄형은 객관식으로 묻는 거야. 그러면 객관식, 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대답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폐쇄형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계가 좀 됐을 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2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병행하는 게 원칙인데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폐쇄형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119번의 2번은 순서가 잘못됐어. 됐죠? 3번 정답은 2번이고 3번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표시다. 그쵸? 침묵하는 것이 또 일종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4번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에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쵸? 몸짓, 손짓, 뭐 표정, 그 사람의 자세, 뭐 이렇게 면접을 하러 왔는데 뭐 오자마자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여기 임하는 태도가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비언어적 또 목소리의 떨림 이런 것도 있어요. 목소리의 떨림. 목소리가 떨려. 아, 이 사람 지금 현재 굉장히 흥분 상태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0번. 120번. 자, 콤튼과 갤러웨이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에 대한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면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4가지 얘기를 했어요. 면접은 일단 맥락이 있어야 된다. 자,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자, 어떤 장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세팅이라고 해요. 세팅. 자,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나가는 사람 부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좀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잡고 이렇게 면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맥락이에요.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장이 마련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 것은 서로 단순한 어떤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색깔 좋아요? 그러세요. 나는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면접은 반드시 목적과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저리 서로 정보 교류는 하고 있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로 합의가 돼야 돼요. 즉 약속이 돼야 돼.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면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특정한 역할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특정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사회복지사가 상담자가 된다면 뭐 상담자와 내담자, 자,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무리 친해도
저 사람은 지금 지금 나랑 문제를 가지고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실천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마치 그냥 친구처럼 막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 몇 살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 같은 거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경우에 뭐 그런 경우 있죠.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럼 그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어떤 아저씨들은, 꼰대 같은 아저씨들은 여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인데 자기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내가 무슨 뭐 조언을 얻겠다고 상담을 해.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이 네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 콤튼과 갤러웨이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면접을 위한 세팅이 있어야 된다. 맞죠? 면접자와 피면접자에게 특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맞죠? 구체적인 목표와 의도의 과정에는 즉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계약을 여러분 지향한다고 지양한다고는 차이 알지? 지향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고 지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안 돼. 계약을 해야 돼. 합의와 약속 속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 120번 같은 문제들은 콤튼과 갤러웨이의 이제 면접 이론이 정확하게 그냥 딱 요거 4개로 문제가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 자, 요거는 제가 암기사항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금방 알죠. 일단, 접수글을 해야지, 접수. 자, 여러분, 2글자씩 외우는 게 좋아요. 접수하고. 그 다음에 사정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면, 이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등등 이런 판단이 쓰겠지. 예. 그럼 뭐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죠? 그걸 우리 2글자로 뭐라고 해? 개입해야 되지. 그럼 개입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뭘 내려야 돼? 평가. 이렇게 2글자씩 외워두세요. 2글자씩. 접수, 사정, 계약, 개입, 평가. 접사계, 개평. 접사계, 개평. 자, 이거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순서 묻는 문제 나오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 아까 사회복지 기관을 제가 얘기할 때 1차와 2차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과 생활시설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었지? 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기관과 행정기관을 얘기하면서 제가 직접성과 간접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의 유형 중에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어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근데 목적은 클라이언트 맞아요. 클라이언트 맞는데 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걸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 이렇게 환경 변화를 먼저 추구해서 환경이 변화하면 클라이언트도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간접적 개입. 자, 여러분 1번 정서와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은 직접 개입입니다. 그
그 다음에 2번은 간접 계획이고요. 3번 문제 해결 향상 기술을 갖게 해주는 것도 직접 개입이고 행동 변화 기술도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개발해 주는 건 간접이죠. 자, 그러면 요게 간접인데, 자, 간접이 뭐가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 자, 사회적 지지 체계 개발. 자, 도박 중독자가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거나, 자,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 그 서비스들을 조정하는 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이런 거 간접입니다. 다 간접. 그 다음에 자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는 거. 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간접이에요, 간접. 이건 직접이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돼요, 2번. 자, 간접적 개입, 사회적 지휘체계 개발,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개발, 환경 조성,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 자, 사례관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사례관리는, 자,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가 있죠. 사례관리자. 자, 그러면, 자, 이 사례관리자는, 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례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사례관리자는 주로 중개자 역할이 크겠죠. 중개자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자, 사례관리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탈시설화죠, 여러분. 탈시설화. 그렇죠? 사례관리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탈시설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했냐? 자,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사람들의 욕구나 문제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굉장히 복잡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뭐 70세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고 그다음에 뭐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 그러면 그 분은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노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빈곤의 문제도 있고 장애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것을 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통합적 실천 방법이죠. 통합적 실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인 과정이고요. 2번 사례 관리는 공식적, 비공식적, 개인적, 지역사회적 어찌됐든 자원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연계, 의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입을 활용한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설 보호를 통한 집중적 관리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사례 관리는 기본적인 탈시설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탈시설화.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특성. 자, 7개 정도를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는 개별화 원칙이 있습니다. 개별화. 자,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 표준화되고 이런 획일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근 방식은 자,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포괄적. 즉 포괄성이라고 하면 성이랑 붙여서 포괄성. 통합성, 포괄성. 그 다음에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사례 관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 사례 관리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시간을 가지고 쭉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자가 주로 이제 이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는 또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연계성. 그 다음에 사례 관리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접근성이 있어야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이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가 갖는 특징이야. 사례 관리. 자, 기억법 볼게요. 사례 관리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그만 읽어야 되죠. 시설을 나오면 안 돼. 탈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에서 틀렸어요. 니은번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그쵸? 개별성? 개별화. 그 다음에 그들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요시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맞죠? 디귿번 사례 관리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분석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한다. 무의식을 분석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병리적 관점으로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례 관리의 목표라고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사례 관리는 포괄적 서비스, 포괄적 동그라미, 포괄적 동그라미. 자,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됐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 자, 125번 갑니다. 125번. 자, 사례 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활동이다. 맞죠? 복합적 동그라미, 장기적 동그라미. 자,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과 연계하여, 연계의 동그라미. 맞죠? 종합적 동그라미. 종합적이나 포괄적이나 뭐 통합적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사례 관리는 서비스를 연계의 동그라미. 자, 간접적 실천 활동과 함께 상담 교육 등 직접 실천 활동도 수행한다.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과정에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면 재사정을 하고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즉,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없습니다. 모두 옳은 거고요.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순서. 순서 볼게요. 제가 아까 접수하고,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입하고,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정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게, 자, 이제 계획하고 개입을 기획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접수하고 사정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평가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죠. 우리가 121번에서 했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례 관리는 자, 이런 성향 때문에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개입과 평가 사이에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재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사정. 그래서 재사정 및 점검. 점검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자, 점검 및 재사정을 바꿔주세요. 점검 및 재사정. 자,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이건 해서 다시 재사정에서 다시 개입을 받고 다른 개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개입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짝 전체 끝내는 이게 사실 평가와 종결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하고 재사정하고 다시 개입하고 다시 개입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 관리는. 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3번이죠, 3번. 접수를 뺀 거네. 이건 접수는 빼도 되죠, 사실. 뭐 빼고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네, 그치? 자, 그럼 요 순서대로 해야 되지.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끊었다 갈게요. 여기 16번. 네네네.